네, 뭐 다들 오셨죠? 네,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유령 그래프를 만들고요. 이렇게 유령 그래프를 만들면 되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파이프 방향이 주어지죠. 이런 방향으로 간다. 각각의 캐패시티가 얼마다. 그랬을 때 이제 요 A 지점을 소스로 그리고 C 지점을 싱크로 했을 때 맥시멈 플로우를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노드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뭐 DFS 쓰셔서 해도 되고요. BFS 써서 해도 됩니다. 그 DFS 쓰는 거는요, 그 시간 복잡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M 곱하기 F라고 했잖아요. 얘는 M 곱하기 M 제곱 곱하기 N이었고요. M은 이제 간선의 개수, N은 정점의 개수예요. 아까 그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 네, 질문이 없네요. 근데 질문이 없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DFS를 쓸 때는요, F가 작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구현이 좀 더 쉬워요, DFS가. 그래서 둘 중에 어느 방식을 써도 상관없을 때는 보통 이제 DFS로 구현을 하거나 뭐 아니면 평소에 이게 익숙하셨으면은 뭐 BFS로 짜든가.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었네요. 네,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읽어볼게요. 1분 30초 정도 드릴게요. 9시 10분 땡 하자마자 문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해볼게요. 이 뒤에는. 물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S에서 T까지 가는 경로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어쩌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지죠. 이 문제는 그래프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1번 정점과 2번 정점이라는 특수한 정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번 정점과 2번 정점 사이에 겹치지 않는 경로를 최대한 많이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는 다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유랑 그래프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하냐면 주어진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1번 정점이고요. 2번 정점이고요. 그래서 뭐 다른 정점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죠? 그리고 간선이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선이 있을 텐데 네, 이게 주어진 그래프란 말이죠. 이게 입력이에요. 이게 입력 그래프인데 얘를 유량 그래프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어진 입력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든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량 그래프로 바꾸는 뭐 그런 프로세스를 찾는다라는 게 이제 보통 모델링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플로우 네트워크 그래프로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되냐면 서로 겹치지 않는 경로를 뭐 일단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하냐면요. 그냥 이것을 그대로 플로우 그래프, 네트워크 그래프의 모양으로 하고요. 요 각각의 간선에 1의 캐패시티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1의 캐패시티를 주고요. 이 다음에 여기에서 최대 유량을 찾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돼요.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량 알고리즘을 생각하는 힌트로는 이제 서로 겹치지 않는 경로를 구해야 된다라는 요 말로부터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경로들이 서로 겹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1의 캐패시티를 주고 나서 이제 이 1의 물을 흘리게 되면 일단 물길을 우리가 여러 개 찾을 수가 있잖아요. 물이 흐르는 길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찾을 수가 있게 될 텐데 얘네들이 겹치지가 않아요. 왜냐면 겹친다는 뜻은 그 간선으로 이 이상의 물이 흐르게 된다는 뜻일 텐데 우리가 모든 간선의 용량을 1로 줬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경로들이 서로 겹치지가 않게 됩니다. 서로 겹치지 않는 경로들을 찾는다. 이것을 힌트로 해서 우리가 유량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풀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언뜻 보면은 유량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가 흘러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유량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유량 그래프로 모델링을 하는 것을 통해서요. 네.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다른 문제도 모델링을 하는 문제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때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는 또 다른 컨셉을 가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그렇게 모델링을 했는데 이렇게 모델링 방식이 왜 맞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은 뭐냐면 플로우 그래프로 바꿔서 여기서 맥시멈 플로우를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출력을 한 건데 뭐 이 값을 출력을 했는데 이게 왜 진짜 답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왜 애니메이션이 없지? 내 애니메이션 넣은 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이 왜 유효한 모델링인지 왜 유효한 모델링이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래 주어진 입력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는 최대한 겹치지 않는 경로의 수를 우리가 K라고 할 거고요. 모델링한 유량 그래프에서 최대 유량을 우리가 Fmax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유량 그래프에서 K만큼의 유량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겹치지 않는 경로가 K개에 있다는 뜻은 S에서 T까지 그러니까 1번 정점에서 2번 정점까지 가는 서로 다른 경로를 K개에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서로 다른 경로를 K개에 찾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K개에 서로 다른 경로가 있어요. 각각의 경로에다가 1의 유량을 흘려주면은 이렇게 흘려주면은 이것은 우리가 모델링한 유량 그래프에서도 똑같이 흐를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경로마다 1만큼의 유량을 흘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델링한 유량 그래프에서 1의 유량을 흘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델링한 유량 그래프에서 최대 유량을 찾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K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원래 그래프에서 경로의 최대 수를 K라고 하면 우리는 K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K를 직접 구한 게 아니고 원래 그래프를 좀 바꿔서 다른 문제를 풀었어요. 원래 그래프를 바꿔서 다른 유량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그 모델링한 그래프에서 최대 유량을 찾아서 그것을 K라고 하고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K랑 Fmax가 왜 같은지를 지금부터 보여야 되는 거죠. 이거를 증명해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유량 그래프로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한 그래프에서 최대 유량을 찾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K랑 Fmax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K랑 어떤 두 개의 값이 같다는 걸 증명하기란 좀 어려우니까 첫 번째로는 이것을 증명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증명해서 두 개가 같다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답이 K라면 그러니까 경로를 K만큼 찾을 수가 있다면 유량 그래프에서도 K만큼의 유량은 무조건 흘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제가 말하는 첫 번째 요 아이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유량을 찾았을 때는 그것이 경로의 수보다는 반드시 많거나 같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많이 이것보다 더 흘릴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임의의 유량을 흘린 건데 최대 유량을 찾으면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흐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K만큼의 유량은 흐르고 있다는 것이 보장이 되었죠. 그래서 Fmax가 K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작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K보다 K랑 이제 임의의 유량이 같은 거고요. 우리가 요 K개의 경로를 따라서 흘린 유량을 F'이라고 하면은 K와 F'의 값이 같은 거고요. 최대 유량을 찾으면은 모든 다른 유량들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 유량을 찾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그래프에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경로의 수 K보다 최대 유량 Fmax가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요 반대 방향을 보이는 게 약간 어려운데 유량 그래프에 F만큼의 유량이 흐르고 있었어요. 유량 그래프에 유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경로를 우리가 새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걸 보이는 게 약간 까다롭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냥 해볼게요. 네. 어떤 식으로 경로를 찾냐면 그냥 흐르고 있는 길을 아무거나 찾아서 계속 가시면 돼요. S에서부터 지금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유량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가는 간선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간선 찾아요. 그 다음에 계속 아무거나 나가는 간선 하나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 하나 찾았네? 그러면은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나가는 간선 찾아서 또 지워줍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 돼요. S에서 T까지 DFS로 유량 그래프에 흐르고 있는 간선들을 모두 모아서 그 간선들을 그냥 하나씩 다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이 방식이 언제나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올바른 유량 그래프라면 플로우 컨설베이션 조건 만족해야 되죠. 이 얘기는 들어오는 유량의 합과 나가는 유량의 합이 동일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모든 간선의 캐패시티가 1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간선의 수와 나가는 간선의 수가 동일하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간선을 써서 이 정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나가는 간선이 무조건 하나는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나가는 간선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간선을 둘 다 지우고 이제 어떤 한 경로상에 있는 점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S에서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간선 아무거나 찾고 그 정점에 도착하면 또 나가는 간선 아무거나 찾고 나가는 간선 아무거나 찾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언젠간 T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간선 하나 찾았으면 이거 지워줬으니까 지울 거예요. 이렇게 지워갖고 뭐 사이클이 생겨도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처음 S에서부터 나가서 1번 정점으로부터 나가서 만나는 간선 지우고 하다가 T가 되는 순간 이제 그 지운 간선들을 한데 모아갖고 하나의 경로로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항상 흐르고 있는 유량의 양만큼은 경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Fmax만큼이 흐르고 있었으면 Fmax계의 경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경로의 수는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Fmax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1번과 2번에 의해서 K랑 Fmax가 같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올바른 모델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유량 그래프로 모델링을 하는 문제를 푸실 때는요 이게 왜 올바른 모델링인지 올바른 풀이가 맞는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왜냐면 다른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원래 문제는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는 경로의 수예요. 원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적당히 잘 바꿔갖고 유량 그래프를 만들어서 여기서 맥스 플로우를 찾는 형태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찾을 때는 이 원래 그래프에서 찾으려고 한 것과 진짜로 똑같은 값을 찾는 건지 그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반드시 그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량 그래프로 모델링을 하시고요. 그 그래프에서 최대의 유량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 끝났어요. 네, 두 번째 문제 잘 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뭐 세 번째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는 이렇고요. 유명한 문제죠. 축사 배정이라는 문제고 이 문제도 빠르게 읽어볼게요. 뭐 빠르게 하면은 어찌저찌 10시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한 23분 정도까지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뭐 좀 늦어지는 거 상관없어요. 네. 이게 뭐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세미나를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지금 20분이 채 안 되거든요. 20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한 분 질문하신다고 뭐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아갖고 이해가 안 되셨으면 아마 다른 분들도 약간 불명확한 점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좀 언제든지 약간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꼭 남겨주세요. 뭐 제가 매번 막 다 이해되셨나요? 하고 막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 약간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면은 불명확한 점이 있다는 사인을 꼭 보내주셔야 돼요 저한테. 네, 뭐 아무튼 23분이 됐으니까 다 읽어보셨나요? 네, 같이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문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소의 수와 축사의 수가 주어집니다. 외양간의 수가 주어지는 거죠. 소가 n마리 있고 외양간이 m개 있어요. 그래서 소를 외양간에 한 마리의 소를 하나의 외양간에 한 외양간에는 한 마리의 소가 들어오도록 소를 외양간에다가 할당을 할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할당이라면 문제가 너무 쉽죠. n과 m 중에서 작은 것만큼 우리가 무조건 할당할 수 있잖아요. 뭐 n이 10이고 m이 8이었어요. 당연히 그냥 8마리의 소를 골라갖고 8개 축사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8마리의 소를 할당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소가 8마리 있고 외양간이 10개 있으면은 8마리의 소를 그냥 하나로 넣으면 되니까 상관없죠. 근데 이 소들이 까다로워갖고 각각의 소마다 이제 선호하는 축사의 목록이 있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안 하고 썼네요. 네, 각각의 소마다 선호하는 축사가 있어요. 축사의 번호가 있습니다. 1번 소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번, 3번, 6번, 10번에 들어가고 싶어. 2번 소는 나는 소수가 좋기 때문에 2번, 3번, 5번, 7번에 들어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소마다 선호하는 축사의 번호의 목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축사의 소를 한 마리씩 배정을 할 때 얼마만큼의 소를 배정할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은 소를 배정했을 때 몇 마리의 소를 배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별로 유량 그래프랑 유량 알고리즘이랑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문제도 유량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유량 그래프로 모델링을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모델링한 그래프에서 최대 유량을 찾는 그 풀이가 앞에 있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네, 모델링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소스와 싱크를 하나 만들어요. 소스와 싱크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고요. 좀 밑에다가 그려야겠다. 밑에다가 그릴게요. 소스와 싱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소가 n마리 있으면은 여기다가 n개의 정점을 만들어요. 1번 정점, 2번 정점, n번 정점. 그리고 S에서 각각의 정점까지 캐패시티 간선을 만들고 1의 캐패시티를 할당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축사가 m개 있으면은 여기다가는 m개의 정점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요 각각의 축사에 해당하는 정점에서 t까지 1의 캐패시티를 갖는 간선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1번 소가 선호하는 축사들이 있었죠? 1번 소가 예를 들어서 1, 3, 6, 9번 축사를 선호한다면 각각 선호하는 축사의 번호에 해당하는 요 정점에 간선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요 간선에 1의 캐패시티를 할당합니다. 2번 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 3, 5, 7을 선호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2번 소도 2번, 3번, 5번, 7번에 해당하는 간선에다가 각각 1의 캐패시티를 갖는 간선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한 그래프에서, 이거 유량 그래프죠? 이렇게 만들고 났으면, 왜냐면
각각의 간선에 캐패시티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량 그래프가 되고요. 여기서 최대 유량을 찾으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네, 풀이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풀면 돼요. 쉽죠? 네, 이걸 생각하는 게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플로우 그래프로 모델링을 해서 푸는 문제일 것 같으면은 왜 이게 올바른 모델링인지, 유효한 모델링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왜 올바른 모델링인지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애니메이션을 왜 안 넣는지 모르겠지만 안 넣었네요. 네, 그래서 배정할 수 있는 소의 최대 수를 K가 문제의 답이죠. 문제의 답을 우리가 K, 그리고 모델링한 유량 그래프에서의 최대 유량을 fmax라고 합시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표는 K와 fmax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첫 목표고요. 이것을 직접 보이기는 어려우니까 첫 번째로는 K가 fmax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보이고, 두 번째로는 K가 fmax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보여서 1번, 2번 사실로부터 우리가 K와 fmax가 동일하다는 것을 도출해 낼 거예요. 자,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K 프라임 마리의 소를 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량 그래프 생각하지 마세요. 유량 그래프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문제에서 말한 대로 소를 배정을 했을 때 어떻게 배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K 프라임 마리의 소를 배정했다고 해봅시다. 축사에다가 K 프라임만큼의 소를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유량 그래프에서, 모델링한 유량 그래프에서도 K 프라임만큼의 유량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소를 K 프라임만큼 배정을 했기 때문에 모델링한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모델링한 그래프는 왼쪽에 이렇게 n마리의 정점이 있었고 n마리의 소에 해당하는 정점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m개의 축사에 해당하는 정점이 있었고, s와 t를 잇는 각각 캐패시티 1만큼의 간선, 1만큼의 간선, 그리고 가운데에는 소가 선호하는 축사들로 각각의 소의 간선을 연결을 해줬죠. 이렇게 K 프라임 마리의 소를 배정했대요. 그러면은 K 프라임 마리의 소를 어쨌든 배정했기 때문에 어떤 소는 뭐 특정한 외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용한이 아니고 배정한 소 있을 거 아니에요. 배정한 소에 각각 다 이렇게 일식의 유량을 흘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배정된 축사 거기에도 이렇게 일식의 유량을 흘려주고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는 무조건 있느냐? 간선이 무조건 있습니다. 왜냐? 소가 외양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소가 그 외양간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 모든 선호하는 소와 축사 사이에는 간선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소에 대해서 반드시 1의 유량을 흘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번 소가 2번 외양간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S에서 3을 거쳐서 2를 거쳐서 T로 가는 이러한 경로가 존재합니다. S에서 3을 거쳐서 2를 거쳐서 T로 가는 경로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 경로상에 몇만큼의 유량이 흐르냐면 1만큼의 유량이 흐르게 되겠죠. 왜냐면 모든 간선의 캐패시티가 1이기 때문에 이 경로를 따라서는 1의 유량이 흐르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K' 마리의 소를 배정했기 때문에 K'번 해주면 이 유량 그래프에서 K'만큼의 유량을 적어도 흘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배정할 수 있는 소의 최대 마리수는 K이기 때문에 K가 어떤 방식으로든 배정이 될 거예요. 뭐 우리 문제 답을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의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구할 수는 당장 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문제의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을 K라고 했을 때 우리가 K보다 더 많거나 같은 유량을 흘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K만큼의 유량은 무조건 흘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유량을 구하면 그것보다 더 크거나 같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량 그래프에요. 유량 그래프에 F만큼의 유량이 흐르고 있었어요. 유량 그래프에 현재 유량이 어떻게든 흐르고 있었는데 F만큼의 유량이 흐르고 있으면은 그만큼의 소를 축사에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당하는 방법은 간단하겠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방법으로 할당을 하면 되고요. F만큼의 유량이 흐르고 있다는 뜻은 S에서부터 시작해서 F개의 소에 해당하는 정점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뜻이고요. 각각의 정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1만큼을 받았기 때문에 1을 줘야 되죠. 그럼 자기가 선호하는 축사로 뭔가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사는 또 T의 1만큼의
캐패시티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1만큼의 유량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흐르는 유량마다 요 간선마다 이 소를 이 축사에다가 할당해주면 됩니다. 이 간선 왜 이런 올바른 할당을 할 수가 있느냐? 한 외양간에 두 마리 이상의 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유량 그래프, 올바른 유량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T로 갈 수 있는 최대 유량은 기껏해야 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는 뜻은 여러 개의 소에 해당하는 간선으로부터 우리가 물을 받을 수는 없죠. 왜냐면 하나 이상, 하나보다 더 많은 물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이만큼의 물을 추가로 이 이상의 물을 라우팅해야 되는데 이 이상의 유량을 라우팅해야 되는데 이 이상의 물을 라우팅할 장소가 마땅하지가 않죠. 그래서 최대 결론을 낸 요 그래프에서는 한 외양간에 두 마리 이상의 간선, 두 개 이상의 간선이 모이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F만큼의 유량이 흐르고 있다면 적어도 이만큼의 소는 축사에다 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맥시멈 플로우를 찾았을 때 Fmax만큼의 유량이 흐르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만큼의 소는 우리가 축사에다 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소를 축사에 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배정할 수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배정했을 때 그 값은 당연히 이것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Fmax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어서 1번과 2번 사실로부터 K는 Fmax랑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의 모델링이 유효한 모델링, 올바른 모델링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올바른 모델링이고요. 이 문제를 네트워크 플로우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동시에 이제 최대 한계, 최대 외양가는 최대 한 개의 소만 받을 수 있다. 두 개 이상 못 받는다. 요 조건을 모델링 하기가 쉬워요. 요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모델링을 하면 되냐면 최대 한 개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T로 가는 간선의 용량을 1로 설정해 주면 되는 거죠. 응용을 해서 뭐 최대 3개 무엇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T로 가는 용량 3짜리의 간선을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동시에 몇 개 가능하다. 최대 몇 개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요. 서로 겹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힌트로 뭔가 이 문제는 유량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2번 문제와 3번 문제 뭐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지. 네. 그것을 아셔야 이제 오늘 출석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세 번째 문제 끝이에요, 이게. 네, 세 번째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모델링한 그래프에서 최대 유량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어떻게든 10시까지 끝낼 수는 있겠네요. 네, 10시까지 끝낼게요. 네, 세 번째 문제 질문이 없으시면은 바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는 이렇고요. 2분 정도 시간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37분까지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분 30초 정도까지 읽어볼게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네, 다 이해하셨구나라고 간주를 하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뭐 예시를 뭐좀 그려드리면은 S가 있고 T가 있고 간선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러니까 S와 T를 비연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간선들을 끊거나 요거 두 개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얘를 끊지 말고 이런 식으로 끊어도 되겠죠. 네.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S랑 T가 주어지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정점이 분리가 되도록 간선을 제거할 때 얼마의 비용이 필요하냐, 각각의 간선에는 비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예시를 이따가 보여드리겠구나.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두 정점이 분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비용이고요. 각각의 간선에는 코스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점을 분리하기 위해서 간선 여러 개를 끊어낼 텐데요. 이렇게 끊어낼 텐데요. 요 간선의 코스트를 전부 다 합쳤을 때 그 코스트가 최소로 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끊어야 되는지, 그때 끊었을 때 코스트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 그래프를 S가 포함된 지점과 T가 포함된 지점의 두 부분으로 분리를 하는 문제가 되겠죠. 최소 코스트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봤을 때 S가 여기 있고 T가 여기 있습니다. 뭐야? 뭐지? 나 뭔가 늘은 것 같은데. 뭔가 뭐 아무튼 이렇게 있었을 때요. 그래프를 두 부분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한 거는 7이죠. 그래서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끊을 수도 있겠죠. 이때 끊었을 때 코스트의 합은 1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으면 좀 손해죠. 그리고 이때 문제의 답은 여기랑 여기를 끊었을 때인 6이 됩니다. 이렇게 끊으면은 T가 포함된 지점과 S가 포함된 지점의 두 부분으로 그래프를 나눌 수가 있겠죠. 네. 뭐 문제에서는 두 부분으로만 그래프를 나누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꼭 두 부분으로 나눌 필요 없어요. 세 부분 이상으로 나눠도 뭐 당연히 일단 offset업을 합니다. 여기랑 여기랑 뭐 여기를 끊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끊어도 되겠죠. 뭐 굳이 이렇게 끊을 필요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예시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최소 컷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미니멈 컷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미니멈 컷이 뭔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래프의 컷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프의 컷. S랑 T가 주어졌을 때 S가 포함된 부분과 T가 포함된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서 간선을 최대한 간선을 최대한 어떻게 지워야 되는지, 네, 간선을 지울 거예요. S랑 T가 포함된 두 부분으로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S와 1과 2가 포함된 부분과 3과 4가 T가 포함된 이렇게 두 부분으로 그래프를 나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간선 몇 개를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어야 되냐면 얘네들이랑 얘네들이 이어진 간선들을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간선들을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요 간선이랑 그 다음에 요 간선이랑 요 간선이랑 요 간선이 끊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 간선들을 우리가 그래프의 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랑 T가 주어졌을 때요. S가 포함된 부분, 우리가 그것을 S1이라고 적을게요. V1으로 적을까? S1이라고 적을게요. S1이라고 적은 요 S가 포함된 부분이랑 S2라고 적은 요 T가 포함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눈다고 해봅시다. 그래프를. 그러면 요 사이에 존재하는 에지들이 있겠죠? 이 사이에 존재하는 에지들의 집합을 우리가 그래프의 컷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컷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컷의 크기는 뭐냐? 요 에지 집합에 당연히 에지 집합의 코스트의 합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최소 컷의 크기를 찾는 문제를, 컷의 크기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찾는 문제를 우리가 최소 컷 문제다, 미니멈 컷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문제 이해되셨나요? 미니멈 컷 문제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셨으면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래프의 컷의 예시로 이제 제가 뭐 몇 개를 들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얘는 S와 1 그리고 2, 3, 4T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두 개로 나눈 거죠. 이랬을 때 끊어야 되는 간선의 최소는 얘네 둘 간에 있는 엣지들을 무조건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끊어버린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컷을 정의할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끊어도 됩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끊는 게 최적은 아니겠지만요. 뭐 이때는 뭐 그래프를 S1 그 다음에 4T가 포함된 부분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죠. 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끊어야 되는 간선들에다가 플러스 그냥 재미를 위해서 just for fun 그냥 아무 간선이나 또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S1 그리고 2, 3, 4T 이게 아까 했던 건가? 아 그러네. 네. 따르게 쓸게요. S1, 2 그리고 3, 4T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간선을 끊어줘야 되냐면 얘랑 얘를 끊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랑 얘는 지금 보니까 그냥 끊었네요.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쪼개는 게 최선이냐면 S1, 2, 3, 4 그 다음에 T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게 최선이고 이때 6의 코스트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문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질문을 해주시고 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뭐야 내가 이것도 그려놨네. 네,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는 게 최적이고요. 이때 합은 6이 됩니다. 컷의 합은 6이고 얘는 S1, 2, 3, 4 그리고 T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분리를 한 거죠. 반드시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했으면은 반드시 한쪽에는 S, 한쪽에는 T가 포함되어야 돼요. 나머지 간선들은 나머지 정점들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네, 뭐 당연히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것도 돼요. S1, 뭐 4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것도 가능해요. 2, 3, T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요. 두 부분으로 쪼갤 때. 그러면은 어떤 간선을 제거해야 되냐면 요것과 요거 사이에 있는 간선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간선만 제거하면 되나? 아니지. 이 간선도 제거해야지. 네, 이 간선을 제거해주면은 이제 S1, 4 그리고 2, 3T로 이어진 얘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쪼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떤 정리가 있냐면요. 그래프에서 맥시멈 플로우와 미니멈 컷은 동일합니다. 이런 정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맥스 플로우 민컷 티오림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제가 간략한 증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컷의 크기는 항상 그래프에서 흐를 수 있는 최대 유량의 크기와 동일하고요. 제가 맨 처음에 사실은 그 유량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그 유량 그래프를 소개해드릴 때 간선의 방향이 있는 버전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간선이 없는 버전의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캐패시티만 존재하고요. 이쪽 캐패시티만 존재하고요. 간선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3의 유량으로 흐를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3의 유량으로 흐를 수도 있게 되는 이제 이런 간선의 방향이 없는 버전의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맥스 플로우 민컷 티오렘 역시 간선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 모두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 컷의 크기는 항상 최대 유량의 크기와 동일하고요.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컷 중에서 최소값을 우리가 Cmin, 그 다음 유량의 최대값을 Fmax라고 해봅시다. 역시나 우리의 목적은 Cmin과 Fmax가 같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어떤 컷이 있을 때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의 유량이 흐를 수는 없어요. 이것은 꽤나 자명한데요. 왜 그러냐면 어떤 컷 하나를 들고 왔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컷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컷 하나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S에서 T까지 유량을 잘 만약에 흘렸잖아요. 그것이 이것보다 더 많아질 수는 없어요. 어떤 상상을 해보시냐면요. S에서 T까지 물이 어떻게든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이프를 따라서. 뭐 어떤 방향이라도 상관없으니까 파이프를 따라서 물이 단위 시간당 잘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파이프잖아요. 이 파이프를 이렇게 쭉 다 자를 거예요. 이렇게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물이 콸콸콸 나오겠죠. S에서 T까지 잘 흐르고 있던 걸 우리가 끊어버렸으니까 물이 요 끊어진 면에서 다 나올 거예요. 콸콸콸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물의 양을 전부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많아봐야 4 더하기 1 더하기 2겠더라 라는 겁니다. 많아봐야 7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 물의 양은. 그것보다 더 많아질 수가 없죠. 왜냐면 그 컨스트레인트 아니 그 캐패시티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 관선에다가 물을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간선에 흐를 수 있는 물의 양은 최대 4, 여기도 1, 여기도 2가 돼서 단위 시간당 흐를 수 있는 물의 양은 요 컷을 생각해 봤을 때 7이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물을 어떻게든 잘 흘린 다음에 요 간선을 이렇게 끊었어요. 요 간선들을 끊었어요. 그러면은 물이 나오겠죠. 역시 이때 단위 시간당 많아봐야 6의 물이 나오겠다. 따라서 S에서 T까지 흘릴 수 있는 단위 시간당 유량의 양은 많아봐야 6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C빈과 Fmax를 비교해 봤을 때 최소 컷의 크기가 최대 유량의 크기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사실은 꽤나 자명하게 우리가 보일 수가 있고요. 이 반대 방향은 어떻게 보이는지 적어도 최소 컷의 크기만큼은 우리가 유량을 흘릴 수가 있는데요. 얘를 보이는 거는 약간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최소 컷이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에 있는 모든 컷들은 그래프를 어떻게 잘라도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C민보다는 크기가 크다는 얘기죠. 어떻게든 잘라도 그래프를 어떻게 잘라도 C민만큼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잘린 부분을 통해서 흘려줄 수가 있어요. 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잘린 부분에다가 물을 어떻게든 잘 흘려갖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이어주는 거예요. 요 컷들을 다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컷들이 제가 지금 대충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증명을 제대로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감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컷을 만들어도요. 여기 단면이 C민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그냥 흘려줄 수가 있어요. F만큼을. 그 다음 또 컷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단면이 C민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반드시 F를 흘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C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만족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컷만큼은 우리가 유량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최소 컷만큼은 유량을 흘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컷에 대해서 그 컷의 크기가 최소 컷의 크기보다는 크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유량을 흘릴 때는 최소 컷의 크기만큼은 반드시 흘릴 수가 있다. 따라서 최대 유량을 구하면은 최소 컷의 크기보다는 크거나 같아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이 사실로부터 최소 컷의 크기는 최대 유량의 크기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어진 그래프에서 최대 유량을 찾는 거죠. 주어진 그래프를 유량 그래프로 모델링 한 뒤에 이 그래프에서 최대 유량을 찾는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유량 그래프로 모델링 할 때는 그냥 그래프 개형은 그대로 다 들고 오고 이 간선을 그냥 이 간선에 적혀있는 코스트를 이 간선의 캐패시티라고 보고 똑같이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최대 유량을 찾는 건데 제가 최대 유량을 찾을 때 방향이 있는 간선에서만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렸잖아요. 방향이 없는 간선에서는요 어떻게 찾냐면은 똑같아요. 아까 그 최대 유량을 찾는 알고리즘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로 매번 레지듀얼 그래프를 구했죠. 구한다. 그 다음에 뭐였죠? 레지듀얼 그래프 상에서 ST 패스 어거멘팅 패스죠. 이 레지듀얼 그래프를 구한 다음에 레지듀얼 그래프 상에서 ST 패스를 찾아요. 그리고 이거를 흘려주고 그 다음에 레지듀얼 그래프를 갱신하는 거죠. 그래프를 갱신하는 거죠. 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어거멘팅 패스를 찾을 수가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1번, 2번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최대 유량 알고리즘의 개요였는데 이것을 방향 그래프뿐만 아니고 방향이 없는 그래프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레지듀얼 그래프가 뭐죠? 레지듀얼 간선을 모은 그래프죠. 레지듀얼 간선을 모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지듀얼 캐패시티가 0보다 큰 레지듀얼 간선을 모은 그래프가 레지듀얼 그래프잖아요. 그러면은 레지듀얼 캐패시티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레지듀얼 캐패시티라는 건 뭐죠? 레지듀얼 캐패시티라는 것은 그 방향으로 얼마나 더 많은, 그 방향으로 얼마나 더 많은 유량을 더 흘릴 수가 있는가, 를 물어보는, 이제 그것이, 그 값이 우리가 레지듀얼 캐패시티잖아요. 그래서 레지듀얼 캐패시티가 0보다 큰 부분을 모아서 우리가 레지듀얼 그래프를 만들었죠.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방향이 있는 간선이었으면 처음에 여기에 0만큼의 유량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파이프를 따라서 0만큼의 유량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 레지듀얼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은, 레지듀얼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3의 유량이 흐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방향 간선이 아니고 방향이 없는 간선이에요. 그렇다는 뜻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전부 다 흘릴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3의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었으면요, 이 간선이 레지듀얼 그래프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을 더 흘릴 수가 있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3만큼을 더 흘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방향이 없는 간선에서 캐패시티가 3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의 유량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레지듀얼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레지듀얼 캐패시티를 구했을 때 레지듀얼 캐패시티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 방향으로는 지금 이만큼의 유량을 더 흘릴 수가 있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방향으로는 얼마만큼의 유량을 흘릴 수가 있을까요? 여기로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방향으로는 얼마만큼의 물을 더 흘릴 수가 있을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네, 맞습니다. 4의 물을 더 흘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1의 물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취소하는 그러한 컨셉으로 흘릴 수가 있는 거고요. 1의 물을 취소하고 났으면, 아까는 방향이 있는 버전에서는 1만큼의 물을 취소하고 났으면 더 이상 흘릴 수가 없어요. 왜냐?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물을 흘리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물을 흘리는 것이 가능해서 레지듀얼 캐패시티가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레지듀얼 그래프를 만드시고 ST 패스, 어거멘팅 패스를 찾으시고 거기서 유량을 갱신해서, 흐르는 유량을 갱신을 해서 계속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 그래프가 아니지만 어쨌든 똑같은 방법으로 에드먼드 카페 알고리즘이나 포드 풀커슨의 메소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최대 유량을 찾을 수가 있다. S에서 T까지 흐를 수 있는 최대 유량을 찾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끝났어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번째 문제는 맥시멈 플로우 미니멈 컷 정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온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최소 컷의 크기가 민 컷의 크기는 맥스 플로우의 크기와 동일하다. 네, 이 유명한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네 번째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문제들은 그 뒤에 그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블로그로 잠깐 남겨놨으니까 보고 싶은 분들은 더 남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유량 알고리즘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이게 범주가 상당히 넓습니다. 유량 알고리즘이라는 그 알고리즘 학문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모든 것을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커버를 할 수는 없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좀 자주 등장하는 컨셉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디니기 알고리즘. 이제 이것을 많이 쓰게 되는데, 얘는 시간 복잡도가 n 제곱 곱하기 m을 가지는 알고리즘입니다. n은 정점 개수, m은 간선 개수. 그래서 빠른 유량 알고리즘을 구하고자 할 때 이제 디니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맥스 플로우를 찾기는 찾는데 각각의 간선에 또 코스트가 있어갖고 이 간선을 쓰려면 코스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코스트를 사용할 때 적은 양의 코스트를 쓰면서 맥시멈 플로우를 찾고 싶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MCMF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서큘레이션 프로블럼이라는 그 문제도 있는데, 서큘레이션 문제라는 순환 문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 순환 문제의 경우에는 S랑 T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S랑 T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무조건 이 정점에 이 간선으로는 뭐 3의 유량이 무조건 흘러야 돼. 그랬을 때 뭐 유량을 어떻게든 잘 흘려서 이 간선에는 3만큼의 유량이 흐르고 이 간선에는 1만큼의 흐르고 무조건 1 이상은 흐르고 여기는 3 이상이 흐르고 이런 걸 만족하는 유량을 찾을 수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서큘레이션 프로블럼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S랑 T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정점에서 들어오는 유량이 아까 나간 유량 합이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캐패시티가 존재해서 그 캐패시티보다 더 많은 유량이 흐르면 안 됩니다. 네, 이 서큘레이션 프로블럼도 이 문제도 순환 문제도 일반적인 ST 플로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ST 맥시멈 플로우 문제로 치환을 해서, 그러니까 모델링을 해서 풀 수가 있고요. 모델링하는 방식은 구글에다 물어보면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 컷 문제 중에서 저희가 방금 한 것은 이제 ST 미니멈 컷이었는데, 즉 그래프를 두 부분으로 나누되 한쪽에는 S, 한쪽에는 T가 포함되도록 나눠라 라는 문제를 풀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래프를 어떤 방식으로든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가장 작아지는 게 어떻게 나누는 방식이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글로벌 민컷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글로벌 민컷과 관련돼서 자료구조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제 고모리 큐트리라는 자료구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구조는 더 알고 싶으시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제가 들고 왔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 맥시멈 플로우 유량 알고리즘이라는 것의 범위가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추천 문제는 이렇게 되고, 이 두 개의 문제가 네, 이 두 개의 문제가 조금 어렵고요. 나머지도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 플로우 문제가 좀 생각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많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특히나 이 문제는 그 플로우 그래프 및 레지듀얼 그래프라는 컨셉을 이해하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오늘 플로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한번 요 문제를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요 문제를. 네.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이제 맥스 플로우 혹은 민컷의 약간 그 컨셉을 이용하면은, 개념을 이용하면은 아마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이 뒤에는 제가 그 구현에 대한 설명을 넣어놨거든요. 그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잠깐 기다렸다가 구현에 대한 설명을 좀 끝내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닉의 시간 속도가 저렇게 되나? 잠시만요. 예. 잠시만. 디닉 시간 속도가 그래요?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저기 그거 아니에요? 그 호프크로프트 카프 아니에요? 저 시간 속도는? 맞죠? 네네네네네. 네. 깜짝이야. 네네, 그쵸. 네네. 네, 디닉이 알고리즘 시간 속도는 저런 거 같고. 네, 그 그러니까 구현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에드먼드 카프의 알고리즘을 제가 구현을 했고요. 일단 C++로 구현을 했습니다. 제가 쓰는 구현이에요. 네, 이걸 보여드릴 건데, 사실 사람마다 구현이 엄청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다를 수가 있죠. 이거 메시지 취소해도 동영상이 그대로 남는데. 네, 사람마다 구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대부분 사용하는 방식이요. 이거 너무 까마니까 내가 이거를 필기를 할 수가 없네. 좀 잘못했다. 네, 그 대부분 이제 사용하는 여기다가 그냥 써야지. 방식은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은
이제 레지듀얼 그래프를 매번 구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플로우 알고리즘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레지듀얼 그래프 구한다. 레지듀얼 그래프를 구하고요. 두 번째, 레지듀얼 그래프 상에서 ST 패스를 찾는다. 그리고 더 이상 ST 패스를 찾을 수 없을 때까지 1, 2를 반복한다. 이것이 맥시멈 플로우를 찾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구현할 때 어떻게 구현하냐면요. 이 레지듀얼 그래프라는 것은 레지듀얼 캐패시티를 모은 거예요. 레지듀얼 캐패시티가 0보다 크다면은 이제 레지듀얼 그래프 상에서는 간선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레지듀얼 캐패시티를 구할 때는요, 간선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만 주어져도 이 간선과 이 간선을 모두 다 생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간선을 만들 때 이쪽 방향 간선이 문제에서 입력으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쪽 방향 간선까지 만들어 버리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처음에 안 되실 수가 있는데, 레지듀얼 캐패시티를 구하기 위해서요, 원래의 캐패시티 마이너스 흐르고 있는 플로우, 이런 식으로 레지듀얼 캐패시티를 구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방향 간선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Y의 캐패시티를 갖는데 그 중에서 X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레지듀얼 캐패시티는 Y 빼기 X,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데 Y에서 Y의 캐패시티 중에서 X만큼이 흐르고 있으면은 역방향 간선의 레지듀얼 캐패시티는 얼마가 되죠? X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캐패시티 마이너스 흐르고 있는 플로우로 해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은, 역방향 간선은 0의 캐패시티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플로우가 지금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3의 캐패시티를 갖는 간선이 정방향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역방향으로는 0의 캐패시티를 갖는 간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0의 캐패시티를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넷 플로우가, 그러니까 순 플로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쪽으로도 흘리고 이쪽으로도 흘릴 거거든요. 이쪽에서 2를 흘리고 이쪽에서 1을 흘리면은 합쳐서 동적 평형을 이루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1만큼의 유량이 흐르게 될 거잖아요. 이거 채팅에 가렸네. 죄송합니다. 채팅을 생각을 못했네. 네,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이제 3만큼의 완전 빨개, 3만큼의 캐패시티를 갖는 간선이 이렇게 있다면 이때 역방향 간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역방향 간선은 0의 캐패시티를 갖도록 만들 겁니다. 0의 캐패시티를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여기로 뭔가 순 플로우가 순수하게 넷 플로우를 구했을 때, 순 이익을 구하는 것처럼 네트 플로우를 구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흐를 수는 없다. 0 초과의 플로우가 흐를 수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플로우가 흐르게 된다면은 이만큼의, 이라고 쓰자, 1만큼의 플로우가 흘렸을 때 사실은 1만큼의 플로우가 이 간선을 통해서 흐른 거라고 봐도 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1의 플로우로 흐른 것이 아닐까, 마이너스 1의 값으로 플로우가 흐른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관리를 해줄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약간 생각하기가 좀 까다로울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면은 레지듀얼 캐패시티를 항상 캐패시티 마이너스 플로우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는 레지듀얼 캐패시티가 2가 될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는 레지듀얼 캐패시티가 1이 되겠죠. 여기서 이거 뺄 테니까요. 이걸 동시에 관리해주면 얻는 이점이,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캐패시티 빼기 플로우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레지듀얼 캐패시티를.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줬고요. 레지듀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캐패시티 마이너스 플로우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플로우를 흘리게 되면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은 플로우가, 반대 방향으로는 플로우가 빠지는 거거든요. 취소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역방향 간선을 동시에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1을 해줬으면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방향 간선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포인터의 플로우에는 내가 흘리려는 플로우를 빼준다. 지금 현재 간선에는 플로우를 더해준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3의 캐패시티를 갖고 현재 1만큼이 흐르고 있는 요 간선이 있어요. 요 간선에다가
1의 플로우를 더 흘려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간선 자체에는 흐르고 있는 플로우를 2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 간선과 쌍으로 존재하는 역방향 간선이 있을 거예요. 이 간선에는 원래 마이너스 1의 플로우가 흐르고 있었을 텐데 0의 캐패시티를 가지고 그것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바꿔줍니다. 1을 빼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정방향 간선과 역방향 간선을 동시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해하실 때는 마이너스 플로우가 흐르는 부분은 무시하시면 돼요. 실제로 마이너스 2의 플로우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플로우가 흐르는 구간은 걔는 다른 쪽에서 2의 플로우를 흘려주고 있는 것일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실제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마이너스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선을 정의를 하고 나면은요, 얘는 그냥 뭐 그래프에 정점 개수, 간선 개수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소스랑 싱크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인접 행렬입니다. 아니, 인접 그래프입니다. 인접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인접 리스트를. 그러면은 간선을 추가할 때 U에서 V로 캐패시티가 C인 간선을 추가해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방향이 있는 간선이라면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이 있는 간선이라면은 여기에는 캐패시티 C, 여기에는 캐패시티 0인 간선을 추가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방향이 있는 간선에서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없는 버전에서는요, 이쪽 방향으로도 C의 캐패시티, 이쪽 방향으로 C의 캐패시티를 갖는 간선을 두 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고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만들고 역방향 간선도 똑같이 만들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간선을 서로 참조하도록 하고요. 뭐 인접 리스트 갱신을 해주고요. 이렇게 짰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플로우를 찾는 부분인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레지듀얼 그래프 만들기. 두 번째, ST 패스 찾기. 세 번째, 그거 반복하기. 이거거든요. 근데 이 레지듀얼 그래프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만들진 않을 거예요. 명시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별로 만들지 않고요. 레지듀얼 그래프가 있다는 얘기는 레지듀얼 캐패시티가 0인 부분을 찾아서 ST 패스를 찾으면 되죠. 어거멘팅 패스를 찾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거멘팅 패스를 그냥 찾을 거예요. 레지듀얼 그래프를 명시적으로 만들진 않지만 어쨌든 레지듀얼 그래프에서 어거멘팅 패스를 찾는 그러한 효과를 갖게 우리가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이에요. 어거멘팅 패스를 계속 찾고요. 어거멘팅 패스를 찾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거멘팅 패스를 찾으면은 계속 찾으면서 이제 얼마나 더 많은 플로우를 흘려줬는지 그것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만큼의 플로우가 흐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알려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BFS로 구현하게 되면 좀 까다로워요. 뭐가 까다롭냐면은 어거멘트 패스를 찾았어요. 찾았어요. 이렇게 찾았어요. 어거멘트 패스를 이런 식으로 찾았습니다. 어거멘트 패스를 찾았는데 이 찾은 거에다가 첫 번째로는 이 중에서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 중에서 최소값.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소값만큼 각각의 에지를 갱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 두 개를 찾는 게 좀 까다로워요. BFS를 했기 때문에. 왜냐면 BFS를 하면은 실제로 탐색 과정에서 이런 에지도 쓸 거고 막 이런 에지도 쓸 거고 이런 에지도 쓸 거고 막 그렇잖아요. 탐색 과정에서 이런 에지는 안 쓰겠다. BFS를 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네, 뭐 그렇고요. 네. 그래서 뭘 관리를 해줄 거냐면 이제 BFS에서 실제 경로를 찾을 때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 역방향 간선, 그러니까 역추적 배열을 관리를 해줄 거예요. 역추적 배열을 관리를 해줘갖고 이 역추적 배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트레이스 i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i번째 정점은 어디에서 방문되었는지, 네,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t에는 t 전에 바로 방문되었던 지점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역추적 배열을 t에서부터 s까지 쭉 쫓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경로가 되는 것이죠. 경로의 역방향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쭉 짜줬어요. 그 이 백 엣지는 의미하는 건 그거예요. 그 트레이스 배열 상에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간선을 같이 기록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경로를 찾으면은 그 경로에 있는 최소값만큼을 새로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최소값을 찾아주는 게 이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싱크에서부터 소스까지 트레이스 배열을 계속 쫓아가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간선에다가 미니멈 값을 구해서 실제로 흘릴 플로우를 알아냈으면은 그 플로우만큼을 흘려주면 됩니다. 그 흘리는 과정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흘리게 되고요. 그 흐르는 플로우에다가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역방향에서는 빼줍니다. 역방향 간선에서는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어거멘팅 패스를 찾는 거는 BFS를 이용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BFS 한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BFS를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적은 대로 적었고요. 여기가 좀 이제 특정할 만한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레지듀얼 그래프를 명시적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BFS를 할 때 레지듀얼 캐패시티가 0인 지점으로 0인 간선만 쫓아서 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간선을 쫓아서 갈 때는 레지듀얼 캐패시티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있을 때만 간선을 따라서 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간선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레지듀얼 그래프 상에서 없을 테니까. 레지듀얼 캐패시티가 0이었다면. 그래서 0보다 클 때만 이제 그 간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결국에 레지듀얼 그래프를 만들고 거기서 ST 패스를 찾는, 어거멘트 패스를 찾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BFS예요. 보시면은 네. 싱크가 방문될 때까지 한 거고요. 트레이스 배열이 어디에서 이걸 방문했는지를 알려주는 배열이기 때문에 처음에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했다면 이 마이너스 1이 풀리는 순간 어디에선가 싱크를 방문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비지트 배열 대신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지트 배열 대신에 썼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BFS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트레이스 배열은 그냥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줬어요. 한번 방문이 일어났으면은 넥스트는 어디서 왔니? 커런트에서 왔어.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 배열을 적어주는 거고요. 그것을 적어줄 때 간선 역시 같이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 간선을 찾는 것이 또 어려우니까. 인접 리스트로 우리가 인접 리스트를 구현을 했으면은 그게 어렵잖아요. U에서 V로 가는 간선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 인접 리스트 사이에서요. 어렵죠? 그래서 그냥 그 간선을 매번 그냥 같이 적어준 거예요. 트레이스 배열에다가. 네. 트레이스 배열의 엣지 버전입니다. 얘도 트레이스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구현 설명 끝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진짜로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네, 오늘 조금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슬랙방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스터디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뭐 해주시면은 구조체로 관리하는 이유요? 어떤 걸 구조체로 관리하는 이유요? 에지를요? 아니면은 사실 이거 구조체거든요. 이 플로우 자체도 구조체거든요. 네임스페이스 같은 느낌으로 관리를 하려고 한 건데, 네, 뭐 그렇습니다. 에지는 구조체로 관리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에지의 그 에지의 레지듀얼 캐패시티나 그 에지에다가 그러니까 뭐 구조체로 관리하는 거라기보다는 클래스로 관리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뭐 아무튼 그 에지에다가 얼마만큼의 유량을 추가하는 이제 그런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구조체로 관리를 했습니다. 뭐 자세한 구현은 제가 나중에 또 이거를 코드를 올려드리니까 그거를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세요. 제가 한 20분 정도까지 질문을 받을게요. 네.